살인 재판. 찰스 디킨스 단편소설. 가장 지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도 이상한 종류의 심리적 경험을 언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듣는 사람들에게서 반응이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고 오히려 비웃음을 사거나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들의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언급을 회피한다. 거대한 바다뱀처럼 비정상적인 생물체를 본 여행자들의 경우 그들은 망설임 없이 그 사실을 언급한다. 그러나 특이한 예감이나 충동, 기이한 이미지, 환상, 이른바 꿈 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경우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망설이게 된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조심스러움은 대부분 경험의 주관성 때문이다. 우리는 객관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기지만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거리는 희귀하고 예외적인 편이고 심각할 정도로 불명확한 이야기거리들만이 존재한다. 지금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나는 어떤 특정한 심리 이론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생각은 없다. 나는 베를린의 출판업자의 과거 이야기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왕립 천문학 회장 데이비드 브루스터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했고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집단적으로 일어난 거대한 환상과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를 자세하게 추적하기도 했다. 특히 마지막 사건과 관련해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은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혀둔다. 지식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의 일부라도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런 기반을 가지지 못한 잘못된 가정이다. 또한 그 사건들은 내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괴팍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나는 이전까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도 없으며 그 이후로도 그와 비슷한 사건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의 주의를 끄는 특정한 살인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그런 유형의 사건들이 영국에서 어느 정도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 특별히 잔인한 것으로 유명했던 이 사건 이후에도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나는 이 잔혹함에 대한 기억을 머릿속 깊이 묻고자 한다. 그것은 범인의 시체가 뉴게이트 교도소에 묻힌 곳 옆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이 범죄자의 신상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이 살인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재판에 회부된 범인에 대한 의구심은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내 이야기의 세부적인 사실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차원에서 그에 대한 의심은 없었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신문에 그의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신문의 범인에 대한 기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신문을 펼친 순간 그 살인 사건에 대한 최초의 기사가 내 눈에 띄었다. 흥미를 느낀 나는 주의 깊게 기사를 읽었다. 나는 그 기사를 2차례 이상 읽었다. 살인 사건이 발견된 곳은 어느 침실이었다. 신문을 식탁에 내려놓는 순간 내 머릿속으로 그 침실의 모습이 흐르는 강물 위에 그려진 불분명한 그림처럼 흘러갔다. 흘러갔다 또는 지나쳐갔다. 스쳐갔다라는 단어 중 어떤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그 이미지는 흘러가는 즉시 사라졌지만 굉장히 명료했다. 너무나도 명료했기 때문에 나는 침대 위에 시체가 없다는 것조차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내가 이러한 기이한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은 전혀 신비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때 나는 세인트 제임스 거리의 모퉁이와 피카딜리 광장 근처 방에 머물고 있었다. 내가 그곳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나는 안라 의자에 잠시 앉아 있었는데 의자 아래쪽에서 시작된 흔들림 때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물론 그 안락 의자는 쉽게 흔들리는 종류의 것이었다. 2층에 있던 그 방에는 2개의 창문이 있었는데
나는 그중 하나 근처로 다가갔다. 피카딜리 광장을 지나치는 사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상한 느낌을 지우고 기분을 새롭게 하려는 생각이었다. 햇빛이 빛나는 가을 아침이었고 거리는 반짝이면서 활기찬 모습이었다. 바람이 상쾌하게 불고 있었다. 밖을 내다보면서 낙엽으로 가득 찬 공원에서 시작된 바람이 나선 기둥의 모습을 하면서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바람의 기둥이 사라지자 거리 건너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이 보였다. 그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일렬로 서서 걷고 있었다. 앞쪽 사람은 가끔씩 뒤를 돌아보았고 뒤쪽 사람은 약 30걸음쯤 떨어진 거리에서 걷고 있었다. 그는 오른손을 위협적으로 들어올리고 움직이는 중이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토록 위협적인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다는 특이한 상황이 나의 주의를 끌었다. 더욱 특이한 점은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바닥에 발을 내딛는 행동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보기에 그 거리의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그들과 닿거나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내가 서 있는 창문 앞으로 지나치던 그들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도 그들의 얼굴을 확실하게 쳐다볼 수 있었고 다른 곳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의 얼굴이 상당하게 특이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앞쪽에서 걷는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뒤쪽에 있던 사람의 얼굴색이 더러운 왁스처럼 광택이 날 뿐이었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나의 시종과 그의 부인이 우리 가족의 전부였다. 나의 직업은 먼 지방의 은행 지점장이었다. 그러나 그해 가을 나는 지점을 떠나서 런던에 머무르고 있었다. 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으나 압박감과 과로로 인해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당시의 단조로움에 지친 생활과 경미한 우울증 때문에 내 기분이 과도하게 예민한 것이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명한 경력을 지닌 나의 주치의는 나에게 더 이상의 약물 처방이 불필요하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의견을 적은 진료 기록을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그 살인 사건을 둘러싼 정황들이 서서히 드러났고 대중의 관심이 강하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흥분하는 중에도 전개되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그래도 윌플 살인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 정식 재판을 위해서 그 용의자가 뉴게이트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것 정도의 소식은 듣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형사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연기했는데 대중들의 강한 분노가 가라앉고 범인이 제대로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에 대해서 나는 더 알아볼 수도 있었으나 그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머무르던 거실과 침실, 옷방은 모두 한 층에 있었다. 옷방을 포함해서 모든 방은 서로 격리된 상태였고 침실을 통하지 않고는 방을 옮겨 다니는 것이 불가능했다. 침실 안에는 예전에는 계단과 이어진 방문이 있었다. 하지만 침실 옆에 욕실이 설치된 이후 그 방문은 폐쇄된 지 오래되었다. 그 방문의 못을 박은 후 거대한 천으로 덮어서 밖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어느 날 밤 침실에서 나는 시종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침실과 옷방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방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방문은 닫힌 상태였다. 시종은 그 방문을 등지고 서 있는 상태였다. 시종에게 말을 하고 있는 사이 그 방문이 열리더니 어떤 남자가 안을 들여다보고 매우 진지하면서 괴상한 방식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남자는 얼마 전 피카딜리를 지나가던 두 명의 남자 중 뒤쪽에 선 남자였다. 바로 더러운 왁스처럼 광택이 흐르던 얼굴을 가진 남자였다.
그 남자는 나를 손짓으로 부르더니 뒤로 물러섰고 방문이 닫혔다.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나는 방을 가로질러서 방문 앞으로 간 다음 문을 열고 옷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이미 양초에 불을 붙여서 들고 있는 상태였다. 마음속으로 나는 그 방 안에 그 남자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옷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몸을 돌려서 시종 쪽을 바라보자 그가 놀란 모습이 보였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대리, 지금 내가 미친 것이 아닌데도 이상한 것을. 내가 그의 가슴 쪽으로 손을 내미는 순간 그가 갑자기 몸을 격렬하게 떨었다. 아, 세상에나. 죽은 사람이 여기를 보고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나를 충직하게 섬겨왔던 성실한 시종 존 데릭이 그런 형체를 실제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내 손이 그의 몸을 만진 순간 그가 보인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다. 바로 그때 나에게서 뭔가 기괴한 방법으로 기이한 느낌이 전달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존 데릭에게 브랜디를 가져오라고 했고 그에게 한 잔을 주고 나도 한 잔을 마셨다. 그날 밤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는 데릭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의 일을 다시 생각해보면 피카딜리에서 있었던 일을 제외한다면 그 남자의 얼굴은 낯선 얼굴이었다. 나는 이전에 창가에 서 있을 때 나를 올려보던 얼굴과 옷방문 앞에서 나를 쳐다보던 얼굴을 비교해 보았다. 첫 번째 경우에 그는 나의 기억 속에 스스로를 깊이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로 내 집을 찾아온 것은 그 남자가 나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기억을 즉각적으로 떠올리도록 행동한 것이었다.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나는 그 형체가 다시 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날 밤 내내 마음이 불안했다. 낮이 되어서야 나는 깊은 잠에 빠졌고 데릭이 깨우는 바람에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그 종이를 전달해 준 사람과 나의 시종, 데릭 사이에 한동안 격론이 벌어졌던 듯했다. 그것은 올드 베일리에 있는 중앙형사 법원에 다가오는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하라는 소환장이었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큰 재판에 배심원으로 소환된 적이 없었고 존 데릭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기로 배심원들은 관습적으로 나보다 낮은 계층에서 선발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소환장을 수령하는 것을 거부했다. 소환장을 가지고 온 사람은 데릭의 거부를 아주 냉철하게 처리했다. 그는 내가 재판에 오든 안 오든 자신은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소환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내가 짊어져야 할 위험 부담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하루 이틀 정도 나는 그 소환에 응할지 말지 아니면 아예 모르는 척 할지에 대해서 고민했다. 뭔가 신비한 의혹이나 편견, 무지함, 매력이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글만큼이나 확실한 일이다. 마침내 나는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고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지정된 날 아침은 11월의 초입이었고 서늘한 날씨였다. 피카딜리 광장에는 짙은 갈색 안개가 껴 있었고 안개는 템플바의 동쪽 지역으로 가면서 점점 검정색으로 변했다. 법원 건물의 복도와 계단은 불타오르는 가스등에 밝혀져 있었고 재판정 역시 비슷한 방식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다. 재판 담당자가 안내해서 들어간 재판정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나는 그날 살인자가 재판에 처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매우 험난했는데 그때까지 내가 2명의 판사 중 누가 나를 배심원으로 지정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역시 모르고 있었다.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두 재판 모두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대기 중인 배심원들에게 배정된 구역에 자리를 잡았다. 재판정을 둘러보는 동안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안개와 입김에
짙은 구름이 보였다. 커다란 창문 밖으로는 더러운 커튼처럼 보이는 검은 증기가 하늘을 덮고 있었고, 거리에 버려진 지푸라기와 나무 껍질을 밟고 지나가는 마차, 바퀴들의 소리가 답답하게 들렸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서 높은 비명 소리와 휘파람 소리, 시끄러운 노래 소리, 외침 등이 간간히 재판정의 무거운 공기를 뚫고 흘렀다. 두 명의 판사가 재판정으로 나오더니 판사석에 앉았다. 방 안에서 들리던 각종 소음이 갑자기 멈췄다. 살인범을 피고석으로 데리고 오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그가 나왔다. 동시에 나는 그가 피카딜리 광장에서 봤던 두 사람 중 앞에서 걷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이름이 호명되었는지, 그리고 호명되었을 때 내가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기억할 수 없다. 내 이름이 대여섯 번 이상 불리고 나서야 나는 정신을 차리고 외쳤다. 왔습니다. 그리고 일이 일어났다. 내가 배심원 석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무런 표정도 없이 내 쪽을 바라보던 살인범이 갑자기 격렬하게 동요하더니 자신의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나를 배제하고 싶어 한다는 그의 욕구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변호사가 피고인 석의 난간을 붙들고 의뢰인과 속삭이면서 말을 나누고 고개를 저었다. 변호사에게서 나중에 들은 말에 따르면 살인범이 겁에 질려서 처음에 한 말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사람을 배제시켜요 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이유를 댈 수 없었고 나중에 스스로 인정했듯이 법정 서기가 호명하기 전까지는 내 이름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러므로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살인범에 대한 해로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고 재판 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내 이야기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논의를 하던 10일간의 낮과 밤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해서만 이야기하겠다. 물론 그 기간 동안 내가 겪은 기이한 경험 역시 기술할 것이다. 나는 살인범이 아니라 나의 독자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게이트 교도소의 일정표가 아니라 내 경험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나는 배심장으로 선택되었다. 재판 둘째 날 아침, 우리는 2시간 동안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마침 교회 종소리가 들린 순간 나는 동료 배심원들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의 숫자를 여러 번 셌지만 여전히 어려웠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배심원이 한 명 더 있었다. 나는 바로 옆에 앉은 배심원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리고 그에게 속삭였다. 부탁인데 우리 숫자를 좀 세주세요. 그가 놀란 눈치를 보였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이고 숫자를 셌다. 그러니까 그가 갑자기 말했다. 우리는 13. 아니지.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는 12명이어야 하는데. 그날 배심원을 센 결과에 따르면 하나씩 세면 언제나 정확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한 명이 더 많았다. 누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불길한 전조가 느껴졌다. 배심원들은 런던 호텔이라는 곳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우리는 커다란 방에서 각자 주어진 침대에서 잠을 잤고 우리를 감시하고 보호하는 법원 공무원들이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나로서는 그 법원 공무원의 이름을 숨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는 지적이고 매우 공손했으며 충직한 그 도시에서 존경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기분 좋은 표정에 착한 눈매, 멋진 검정색 수염, 기분 좋게 들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성은 하커였다. 우리가 밤에 12개의 침대를 펼쳐놓으면 하커 씨는 자신의 침대를 문 근처에 펼쳤다. 두 번째 날 밤에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하커 씨 역시 침대에 걸터앉은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그의 곁으로 가서 코담배를 권했다. 그가 담배 상자에서 담배를 꺼내던 중 나의 손과 그의 손이 닿았다. 그때 전율이 그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가 말했다. 지금 누구죠? 하커 씨의 시선을 따라서
방 건너편을 바라본 나는 예상하고 있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피카딜리 광장을 걷던 사람 중 뒤에 서 있었던 남자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그쪽으로 몇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멈춰서서 하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바로 무심한 표정을 짓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아주 즐겁다는 듯이 말했다. 침대를 배정받지 못한 13번째 배심원이 있다고 생각했네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달빛이었군요. 나는 하커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손짓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신호하고 방 끝까지 같이 걸어갔다. 그리고 그 형체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11명의 동료 배심원들의 침대 베개 근처에서 각각 몇 분 정도 서 있었다. 그것은 언제나 침대의 오른쪽으로 접근해서 침대의 다리 쪽을 거쳐서 옆 침대 쪽으로 움직였다. 그것의 머리 움직으로 판단하자면 그것은 누워있는 사람을 멍하니 쳐다보는 것이 하였다. 그것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커시의 침대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침대 쪽으로도 오지 않았다. 그것은 달빛이 넘어온 곳, 즉 외부 계단에 연결되어 있는 높은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갔다.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눈 결과 나와 하커시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전날 밤 살해당한 사람의 꿈을 꾼 듯했다. 그때 나는 피카딜리 광장을 걷던 사람 중 뒤에 선 사람이 살해당한 남자였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마치 그 남자가 나의 마음에 직접 출두해서 증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처럼 느껴졌다. 물론 그것은 내가 전혀 대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말이다. 재판 5번째 날, 검사 측이 살해당한 사람의 작은 초상화를 제출했다. 검사 측에 의하면 살해당한 사람은 현장의 침대에서 사라진 후 나중에 은신처에서 발견되었고 그 근처에서 살인범이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재판에 소환된 증인이 그 살해당한 사람의 초상화를 먼저 확인했고 그 그림은 판사석으로 전달되었다. 그리고 배심원들의 확인을 위해서 우리 쪽으로 전달되었다. 검은 법조 가운을 입은 법정 서기가 초상화를 들고 나에게 걸어오고 있었는데 피카딜리를 걷고 있던 두 번째 남자가 방청석에서 성급하게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 초상화를 법정 서기의 손에서 빼앗더니 나에게 자신의 손으로 직접 건넸다. 동시에 낮고 공허한 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나는 목걸이에 거는 조그만 장식물 속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는 좀 더 젊었죠. 그리고 나의 얼굴은 피에 젖어 있지도 않았고 말이오. 그리고 그가 나에게서 그림을 건네봤더니 동료 배심원에게 전달해줬고 그 옆 배심원에게 전달할 때 역시 그 남자의 손을 빌어서 이루어졌다. 모든 배심원들에게 그림이 전달된 후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그 과정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다. 하커시가 감시하는 숙소로 돌아오면 우리는 커다란 탁자에 모여서 그날 이루어진 재판 과정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판 5번째 날, 검사 측이 모든 증거와 기소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친 후였기 때문에 사건의 전체 윤곽이 밝혀진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의 논의 역시 활기를 띤 상태에서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배심원 중에는 교회 성직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내 평생 처음 보는 멍청이였다. 그는 가장 터무니없는 이유를 가지고 가장 명백한 증거조차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2명의 무지한 교회 장로들이 기생충처럼 그의 주장을 지지했다. 그들이 배심원으로 선정된 이유는 그들 지역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 500여 건이 넘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고 있는 이 멍청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한 것은 자정이 다가온 시점이었다.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살해당한 사람을 다시 보았다. 그는 멍청이들 뒤에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그쪽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자 그는 뒤로 물러났다. 우리가 갇힌 방 안 이곳저곳에서 그 남자의 형체가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동료 배심원들이 침대에 머리를 누인 순간 나는 살해당한 남자의 머리가 그들 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배심원들의 논의가 살인범을 옹호하는 쪽으로 진행될 때마다 그가 나타나서 외롭고 저항할 수 없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피해자의 작은 조상화가 제출된 날, 즉 재판 5번째 날 이후로 그의 모습을 재판정에서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변호인 측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단계가 되자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중 2가지를 먼저 언급하도록 하겠다. 첫째, 재판정에 있는 그 형체는 더 이상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재판정에서 발언하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았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살해당한 사람의 목은 정확한 직선으로 잘려 있었다. 시작 발언에서 변호사는 피해자가 스스로 목을 잘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상태를 지닌 그 형체가 발언하는 사람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기관지 근처를 오른손과 왼손으로 격렬하게 매만졌다. 혼자서 그렇게 깊은 상처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또 다른 예는 이런 것이었다. 피고인의 성격에 대한 증언에서 증인으로 나온 여자는 그가 인간 중 가장 친절한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그 형체는 그녀 바로 앞에 서서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팔을 뻗어서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사악한 표정을 가리켰다. 사실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3번째 변화가 나에게는 가장 인상적이고 충격적인 것이었다. 나는 어떤 이론을 들이대지 않겠다. 대신 되도록 정확하게 묘사하고 그 상태로 놔두도록 하겠다. 그 형체가 시선을 주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형체가 직시하고 있는 사람은 뭔가 전율과 공포, 불안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잘 모르는 법률이나 규칙에 의하면 그 형체는 자신의 존재를 남들에게 드러내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았다. 그래도 보이지 않게 말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은 가능한 것 같았다. 수석 변호인이 자살일 수 있다는 가정을 제기하는 순간 그 형체는 그 바로 앞에 서서 공포스럽게도 자신의 잘린 목 위로 손을 올리고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정교한 변론 중에 몇 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손수건을 꺼내서 단지 이마를 닦을 뿐이었다. 그 변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피고인의 성격에 대한 증인 앞에 그 형체가 서 있을 때 그녀의 눈동자가 무의식적으로 형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망설임과 동요를 드러내는 시선으로 피고인을 응시했다. 이 2가지의 예시라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충분할 것이다. 재판 8번째 날, 우리는 이른 오후에 몇 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차를 마시고 재판정에 다시 돌아왔다. 그런 휴식은 매일 재판 중간에 이루어진 일상적인 시간이었다. 배심원들과 나는 재판정에 들어가서 판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배심원석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는 그 형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방청객들 사이에 서 있었다.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인 그것이 상당히 아름다운 여자 쪽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마치 판사들이 자리에 앉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즉시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기절했다. 그녀는 바로 실려나갔다. 그 재판을 주관하던 존엄하고 현명하면 인내심이 강한 판사에게도 형체는 따라붙었다. 변호인의 변론이 모두 끝나자 판사는 자리에 깊숙이 몸을 묻고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살해당한 사람이 판사석 뒤의 문으로 들어오더니 판사의 탁자까지 접근했다. 그리고 판사의 어깨 너머로 그가 넘겨보고 있는 서류를 뚫어져라 살폈다. 그때 판사의 얼굴이 변화가 생겼다. 그의 손이 멈추더니 손에서 시작된 떨림이 그의 온몸으로 번졌다. 내게는 익숙한 현상이었다. 판사가 헐떡이면서 말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몇 분이면 됩니다. 탁한 공기 때문에 압박감이 느껴지는군요.
그리고 그는 물 한 잔을 마시고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지루하게도 길었던 10일의 재판이었다. 같은 판사들이 판사석에 앉고 같은 피고인이 같은 피고석에 있었고 탁자에는 변호인들이 앉고 재판정의 천정까지 울리는 같은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고 판사가 글을 적는 같은 소리가 울리고 같은 서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자연의 햇빛이 저물면 같은 시간에 같은 등불이 밝혀지고 안개가 끼는 날이면 커다란 방문 너머로 같은 안개의 커튼이 드리우고 비가 오는 날이면 같은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감수와 죄수들의 같은 발자국들이 바닥을 울리고 육중한 철문을 같은 열쇠들이 잠그고 열었다. 나는 방대한 시간 동안 배심장 역할을 한 듯 느꼈고 피카딜리 광장의 홍수가 바빌론의 대홍수처럼 오래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살해당한 사람의 흔적이 내 눈에 불명료하게 비춰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니, 다른 누구보다 그의 존재감이 가장 명료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살해당한 사람이 살인범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 적은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의아해했다. 왜 그를 쳐다보지 않는 것인가? 그러나 그 형체는 단 한 번도 그를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었다. 그 형체가 나를 쳐다본 것 역시 그의 작은 초상화가 재판정에 제시되었던 시점이 마지막이었다. 이제 재판을 종료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우리는 밤 10시 7분 전 따로 모여서 논의를 시작했다. 멍청한 교회 성직자와 그를 따르는 2명의 교회 장로들이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2번이나 재판정으로 돌아가서 판사에게 기록을 다시 읽어달라고 부탁해야만 했다. 배심원 중 9명은 그 기록의 온전함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고 재판정의 그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멍청한 3인방은 너무 온전하다는 이유로 기록을 의심했고 논의를 방해하기만 했다. 마침내 우리는 그들을 설득했고 12시 10분 전에 전체 배심원들이 재판정으로 돌아왔다. 살해당한 사람은 재판정 맞은편에서 배심원석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내가 자리를 잡자 그의 눈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만족한 듯 보였다. 그리고 그가 머리부터 전체 몸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팔로 들쳤다. 내가 평결을 읽었다. 유죄입니다. 그 베일이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그 형체가 전부 사라졌다.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판사가 살인범에게 사형을 판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는지 물었다. 그는 뭔가를 중얼거렸는데 다음날 신문에 의하면 그는 몇 마디의 두서없는 웅얼거림, 반은 들리지 않는 말들을 내뱉었다.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배심장이 자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 는 것이었다고 전해졌다. 그 다음 그가 한 말 중 놀라운 것은 다음과 같았다. 재판장님, 배심장이 자신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스스로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가 결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잡히기도 전에 그가 나를 찾아와서 내 침대 옆에서 나를 깨우고 내 목 주위에 밧줄을 둘렀기 때문입니다. 살인 재판 찰스 디킨스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